저는 사운드그래프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정동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디지털 사이니지 쪽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사이니지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로 나뉘어 있는데, 기본적인 속성은 어떤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분야,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리테일 상업 공간 쪽이 주력입니다. 예, 요즘은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리테일 쪽은 우리가 이제 보통 QSR이라고 하는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선불 결제 형태죠. 미리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할 때 다양한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뉴보드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한 정보를 확인하는 픽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뭐 뷰티나 패션 쪽 관련된 데서 새로운 상품들을 소개하는 어떤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하고 있고, 버거킹도 하고 있고, 패션 쪽은 MLB, 디스커버리, 나이키, 이런 것들 제가 쭉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저희 사이니지 쪽에서도 요새 이제 핫한 키워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현실 세계가 있고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어떤 가상의 세계가 있고, 이 그쵸. 중간을 어떻게 잇느냐의 어떤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시도 자체가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들고 다니는 기기들을 이용해서 그렇죠. 메타버스를 진입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진입되는 경로 자체가 어떤 각자 개인이 어떤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삼성동이나 이런 데서 보고 있는 디지털 광고판이 아직도 뭔가 메타버스가 예를 들어 4단계라고 한다면, 네. 그쪽에 있는 광고판은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막 전환된 2단계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어떤 사용자들이 자신의 컨텐츠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거기에 어떤 반응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게 3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메타버스 단계 4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단계가 된다고 하면 개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각자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진화된 형태로, 그러니까 다중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함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얼마나 현실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몰입,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그렇죠. 몰입이랑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몰입을 다중이 같이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크린이 더 커진다든지 어떤 다양한 기기들이 서포트를 하는 방식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예를 들면 단순하게 이제 여러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요즘 AI 기술을 이용하면 이게 광고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비율의 사각형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컨셉은 약간 지금 말씀드리는 5개 광고랑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인물을 보거나 어떤 디지털 메뉴보드를 봤을 때 자기의 특화된 메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로 이 커피숍에 갔을 때 어떤 메뉴들을 주로 마셨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면 메뉴판이 있을 때 자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메뉴판을 비추면 나의 개인화된 나를 알고 나의 커스텀화된 그런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고 사업으로 따지면 1차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광고였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비슷한 행위죠. 그걸로 광고판을 보고 있으면 나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안내, 혹은 새로운 혜택에 대한 안내를 표시하는 그런 증강현실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광고 분야 쪽에서는 이제 기존에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편의점에 이제 미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이제 창문에다가 위치가 돼 있어서 길을 가는 행인들을 이렇게 보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편의점 미디어들이, 그러니까 밖을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보여주는 미디어에서 이제 편의점 안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새로운 상품을 알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산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유즈특례 샌드박스를 진행하고 최종 단계에 와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저빌리티를 테스트를 이제 편의점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 5개 광고가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그 5개 광고를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쵸. 그걸 실시간으로 뭐 트래킹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가장 큰 이제 법적인 제약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 카메라로 찍는데 일단 제약이 있고, 또 찍은 데이터, 찍은 사진이라든지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서버로 보낸다든지 다른 매체로 보내고 저장하는 형태 자체가 이제 금지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요즘 뭐 그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자체를 이제 경량화해서 컨텐츠를 재생하고 있는 셋탑박스, 안드로이드 기반의 셋탑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매체, 광고 매체에 카메라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카메라를 하나 붙이면 실시간으로 이제 사람들을 찍는데, 그 사람을 찍는다는 게 이미지나 비디오 형태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스트리밍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핸드폰에서 얼굴 인식해서 잠금 해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미지를 저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화면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건데, 네네. 저희도 이제 비슷한 기법을 이용해서 그 광고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시간 뭐 1초에 한 번씩 예를 들면 추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초에 한 번씩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노출된 얼굴의 숫자, 그 다음에 노출되고 있는 얼굴의 시간, 그러니까 어떤 사이니지, 그러니까 광고 매체를 어떤 광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빛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숫자와 시간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의 이제 각도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의 눈동자의 이제 개폐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서 특정한 각도 이내에 얼굴이 이 광고물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시하고 있는 시간 같은 것들을 데이터화한 다음에 그 데이터와 그다음에 식별화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얼굴에 대한 넘버링이 되겠죠. 그 넘버링을 같이 클라우드 쪽에 올려가지고 실시간으로 현재 재생되고 있는 미디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통과, 뭐 다음 달로 9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좀 더 이제 많은 종류의 매체, 그러니까 뭐 편의점 미디어처럼 대략 5m 이내에서 한 10명 정도를 카운트하는 기술을 저희가 지금 만든 상태인데, 그걸 넘어서 예를 들면 뭐 20m나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뭐 100명 이내까지 캡처할 수 있으니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디지털 5개 광고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매길 수 있는, 그러니까 광고주가 이 자리에다가 광고를 넣었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볼 것이다, 노출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그 매체 자체가 굉장히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공간에 있고, 어떤 하루라는 사이클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편의점 매체들이 보통 그 운영사에 따라서 다른데 대충 한 2,500개에서 3,500개 정도씩 있어요. 각 브랜드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신뢰된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하고 다른 형태의 미디어,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 있는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실제 건물 옥상에 있는 어떤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서로 다른 스케일에서 뽑을 수 있는 기술을 확대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개 광고가 있다고 하면 그 5개 광고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가를 판단하는 게 뭐 최근만 하더라도 카운터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실제 지나다니는 사람을 찍어서 카운트를 하고, 쓰기로요? 요즘 이제 휴대폰에 이제 와이파이 신호라든지 블루투스 신호를 디텍해가지고 이 반경 내에, 지오펜스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라는 거를 통신사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핸드폰을 들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광고 매체에 붙어있는 카메라를 직접 이용해서 그 카메라를 보는 사람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이니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재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어떤 미디어의 재생을, 그리고 또 기기의 어떤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보드를 저희가 디자인하고 있고, 걔들은 이제 그 보드를 디스플레이 내재화 해가지고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에 걸친 전반적인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산업에 이제 응용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디지털 메뉴보드 사업을 한 7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디지털 메뉴보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컨텐츠가 바뀌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이 메뉴를 만드는 재료가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아날로그 메뉴판이었을 때는 실제로 스티커를 지우면 붙였습니다. 되죠. 솔드아웃 같은 스티커를 그치, 갖다 그치. 붙였는데 이거를 바로 메뉴판에서 삭제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메뉴보드 자체가 데이터랑 연동이 돼야 돼요. 네네. 근데 이 데이터랑 연동되는 게 국내에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들은 그 데이터가 또 내부망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동이 저희도 어렵죠. 유수의 프랜차이즈들 많이 네네. 했었는데 그 프랜차이즈들의 그 각 매장의 메뉴보드 데이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가 바뀌었다면 그쪽 본사에서 시스템에서 뭐가 바뀌면은 그 바뀐 내용을 뭐 이메일이나 구두로 전달을 받아서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변경을 다시 또 시켜서 만들어서. 적용이 되는 이런 식이어서 이걸 뭐 개별단의 뭐 한 개나 두 개 매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예 포스랑 연동을 해서 포스에서 솔드아웃을 시키면 메뉴에서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가 신세계죠. 신세계 그룹의 내부망이랑 구글 클라우드를 이제 VPN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구글 클라우드에서 저희 CMS가 돌고 있고요. 네. 거기서 매장의 어떤 서로 다른 메뉴에 대한 영업 정보, 그다음에 재고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모바일 주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형태의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구현되는 이제 디지털 메뉴보드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까지 전체 매장을 디지털 메뉴보드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한 달에 대략 한 30개에서 40개 매장 정도씩 계속 늘리고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계시네요. 상황입니다. 자동으로 돌아야 되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프랜차이즈에서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시도가 된 거고요. 사실은 이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외 쪽 데이터랑도 링크를 해가지고 이 솔루션을 이제 보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편의점 쪽 이제 광고 사업을 해보면서 네네. 실제 이제 광고 사업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광고를 대행해서 운영하면서 네. 뭔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광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커피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커피를 판다. 네. 한 20종 이상의 커피가 팔리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브랜드의 커피가 나오면 그거를 편의점 내에서 판촉하는 행위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뭔가를 갖다 붙이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편의점에서는 1+1이나 2+1 같은 행사를 맞아요. 유도를 하고, 근데 내가 즐겨 마시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제품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면 또 새로운 제품 나왔다가 바로 또 퇴출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편의점에서 내가 선호하는 네. 그 제품 카테고리를 바로 광고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를 저희가 지금 고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담배를 사는 사람에게만 담배 광고를 보여주고 오, 새로 나온 신기하다. 담배를 네. 술을 사는 사람에게만 술 광고를 보여주고 어. 이런 식으로 그 오프라인 미디어지만 바로 타겟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타겟팅 된 결과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 인식 가지고 제가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타겟팅을 하기 위한 광고의 수주 입찰 과정도 이제 오프라인이지만 비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처럼 비딩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샀어요. 네네. 커피를 사면 커피를 구매하는 과정이 이제 스캔을 하게 됩니다. 바코드 스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편의점 뭐 예를 들면 뭐 상품군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눈다. 뭐 대분류 뭐 음료, 중분류 뭐 커피, 소분류 만약 캔커피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각각의 분류 레벨 혹은 상품 단위까지 구자화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광고주가 내가 예를 들면 캔커피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캔커피가 스캔되든지 내가 실은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구매 시점으로 보면 실제 이제 그 점원분이 계시고 네. 손님이 있으면 그 점원분 뒤쪽 지금 이제 담배 매대 광고가 네네, 맞아요. 네. 편의점에서 퇴출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린이들이 가도 담배 광고에 지금 계속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어떤 미디어를 달고 네. 대신에 어떤 이제 광고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플랫폼에서 수익을 거두는 게 플랫폼 사업자, 그 다음에 미디어 오너, 그러니까 미디어를 투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스페이스 오너, 그러니까 편의점 주처럼 공간을 제공하는 이게 셋이 이익을 분배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면 커피, 술이면 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그 입찰에 걸려있는 거에서 신규로 비딩을 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고요. 보여지는 것 자체는 이제 전면 뒤쪽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표시가 되는 거고, 아무래도 스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그쵸. 순간적으로 이제 팝업 효과를 가지고 팝업 시킬 수 있는 어떤 이미지 내지는 어떤 GIF 정도 되는 그런 정도 광고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고안하고 있는 비딩 시스템이, 그러니까 원래 A라는 사업자가 네. 예를 들어 한 번 노출, 1회 노출에 10원을 가지고 네. 광고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동일한 대상물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3원을 더해서 들어오게 되면 1원은 원래 광고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구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나 다른 해외 국가들에서는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쪽은 저희가 바이드 클라우드를 써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뭐 서버가 한국에 있어서 해외 사업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부터 탈피할 수가 있어서 뭐 해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예를 들면 우리가 백신 접종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드러났듯이 정부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클라우드를 사실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디지털 5개 광고나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때 사실은 어느 정도 오픈된 상태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공유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제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정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어떤 클라우드 자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예를 들면 아마존, 뭐 구글, MS 애저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클라우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정부 사업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형태로 묶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번에 백신 접종 때도 사실은 이제 이런 민간 클라우드 업체들이 붙어가지고 뭐 40대 이후, 뭐 30대 미만 이쪽 접종 시작될 때는 이제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바라는 거라면 이런 산업들이 기획될 때 어떤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배리어가 쳐지는, 장벽이 쳐지는 상태가 아니고 좀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정보를 유출될 수 있는 뭐 가능성을 차단. 점검을 하겠죠. 점검을 해서 몇 개 국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에게 권한을 준 건데, 사실은 그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가 민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비해서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러니까 정부 사업만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들은 그에 맞춘 솔루션을 이미 만들어서 하고 있겠지만, 일단 민간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 앱을 배포한다든지 그 배포된 앱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한 편한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에서 쓰고 있던 걸 가지고 이러한 국가 프로젝트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다시 또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